조선 시대인들의 삶에서 가장 두렵고 거룩한 공간은 어디였을까요? 바로 조상의 뼈를 묻은 묘지였습니다. 부모의 묘를 명당에 모시고 평생을 극진히 돌보는 것은 성리학 국가 조선에서 목숨보다 중요한 법도였습니다. 그런데 조선 중기 백성들은 물론이고 왕실과 조정 대신들까지 경악하게 만든 전대미문의 연쇄 사건이 터집니다. 한양 인근의 명문가 선사는 물론이고 조정의 영의정, 우의정을 지낸 고위 관료들의 무덤이 밤마다 감쪽같이 파헤쳐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무덤 속 부장품, 즉 금은보화를 노린 도굴꾼들의 소행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관아에서 무덤을 확인했을 때 현장은 그야말로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돈이 될 만한 값비싼 보물들은 무덤 옆에 그대로 팽개쳐져 있었는데 오직 하나 관 속에 있어야 할 조상의 시신만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무슨 목적으로 조선 명문가 조상들의 시신을 강탈해 간 것일까요? 단순한 원한 관계일까요? 아니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기괴한 주술적 음모가 숨겨져 있었던 걸까요? 조선에 금기된 야사집 동야휘집과 대동야승에 기록된 도성 전체를 핏빛 공포로 몰아넣었던 의문의 신체 강탈 사건, 그 소름 돋는 미스테리의 실체를 지금부터 낱낱이 파헤쳐봅니다. 비극의 시작은 경기도 광주의 한 명문가 선산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권세를 누리던 이 판서 가문은 얼마 전 세상을 떠난 아버지를 최고의 명당 자리에 묻고 3년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묘를 살피러 간 묘지기가 비명을 지르며 주저앉았습니다. 단단하게 다져져 있어야 할 봉분이 처참하게 파헤쳐져 있었고 관의 뚜껑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급히 연락을 받고 달려온 이 판서와 자제들은 통곡하며 관 속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입고 있던 값비싼 수의와 관 내부에 채워 넣었던 은가락지, 옥비녀 같은 부장품이 무덤과 풀숲에 그대로 떨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사라진 것은 석 달 전에 묻은 아버지는 차가운 시신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한 달 뒤에는 이웃마을의 김참판 가문 무덤이, 그 다음 달에는 한양 도성 바로 밑에 있는 종친의 무덤까지 똑같은 방식으로 털렸습니다. 범인들은 흔적을 남기지 않았습니다. 단단한 조선의 회다진 무덤을 하룻밤 사이에 귀신같이 파내고 시신만 쏙 빼낸 뒤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한양 도성에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시체를 먹는 괴물이 나타났다. 원한 맺힌 귀신이 사대부 가문을 파멸시키려 한다. 지금으로 치면 대한민국 최고 상류층들이 모여있는 최고급 추모공원이나 가문의 선산만 골라가며 수억 원대 귀금속은 쳐다보지도 않고 오직 유골과 시신만 골라서 훔쳐가는 기괴한 연쇄 시체 납치 범죄가 일어난 것과 같았습니다. 유가족들은 언제 우리 조상의 무덤이 열릴지 몰라 밤마다 밤새도록 무덤을 지키며 공포에 떨어야 했죠. 사건이 조정의 고위 관료들을 넘어 왕실 종친의 무덤까지 번지자 당시 임금은 경노하며 포도청에 엄명을 내립니다. 도성 발치에서 이런 해괴한 일이 벌어지는데 범인 하나 잡지 못하느냐? 조정의 명예를 걸고 배후를 밝혀내라. 조선 최고의 수사관으로 이름 높은 한성부의 베테랑 종사관 강영이 이 사건을 맡게 됩니다. 강 종사관은 기존의 도굴꾼 소행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했습니다. 일반적인 도굴꾼이라면 목숨을 걸고 무덤을 파서 금부치를 챙기기 바쁩니다. 시체는 무겁고 썩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가장 기피하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범인들은 보물을 버리고 시체를 가져갔습니다. 이것은 시신 자체가 엄청난 돈이 되거나 혹은 시신을 반드시 써야만 하는 특수한 목적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강 종사관은 연쇄 도굴이 일어난 무덤들의 공통점을 치밀하게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이들의 나이도 달랐고 성별도 달랐으며 가문 간의 정적 관계도 얽혀있지 않았습니다. 단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이 묻힌 무덤 자리가 모두 직관들이 입을 모아 찬양했던
조선 최고의 대명당 자리였다는 사실입니다. 강 종사관은 이 지점에서 직감했습니다. 이 범죄의 배후에는 풍수지리와 주술, 그리고 인간의 뒤틀린 욕망이 깊게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는 한양 도성 내에서 활동하는 모든 직원과 야매 무당, 그리고 약재상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성 구석의 한 음침한 약재상에서 소름 끼치는 첩보 하나를 입수하게 됩니다. 강 종사관이 변장을 하고 찾아간 약재상 밀실. 그곳에서는 일반적인 약재가 아닌 조선 사대부들이 은밀하게 찾는 금기된 약이 거래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자악어와 인골이었습니다. 당시 조선의 일부 몰지각한 권력자들과 부유층 사이에서는 한의학의 왜곡된 맹신으로 인해 사람의 뼈나 특정 신체 부위가 만병통치약이나 불로장생의 비약으로 쓰인다는 추악한 소문이 돌고 있었습니다. 특히 대명당 자리에 묻힌 지 얼마 안 된 조상의 신선한 뼈를 갈아 마시면 그 명당의 기운이 그대로 몸에 흡수되어 죽어가는 사람도 살아나고 가문이 대대손손 번창한다는 기괴한 주술적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약재상은 강 종사관에게 은밀하게 속삭였습니다. 대감들이나 돈 많은 상인들은 자기 부모가 죽어가면 눈이 뒤집힙니다. 명당에 묻힌 시신의 뼈는 한 양의 황금 수십 냥을 줘도 구하지 못하지요. 요즘으로 치면 불치병을 고치거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혹은 음지의 초자연적인 힘을 믿고 암시장에서 수십억 원의 돈을 지불하며 장기 밀매나 시체 불법 거래를 의뢰하는 막장 자산가들의 뒤틀린 이기심이 조선시대 버전으로 터진 셈이었습니다. 돈이면 조상의 무덤까지 파헤치는 인간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대목이었죠. 범인들은 단순한 좀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거액의 돈을 지불하는 고위층의 의뢰를 받아 명당을 전문적으로 털어내는 기업형 신체 강탈 조직이었던 것입니다. 강 종사관은 이 거래의 우두머리이자 직접 무덤을 파헤치고 다니는 행동대장의 정체를 본격적으로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음 타깃으로 의심되는 조선 최고 명당의 위치를 알아내게 됩니다. 강 종사관이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다음 범행 대상은 한양 도성 서쪽 최근 영의정을 지낸 대감 가문의 세조 시절 선산이었습니다. 이곳은 직관들이 금계 포란형, 즉 금빛 달기 알을 품은 형국이라 부르며 조선 전체에서 손꼽히는 최고 중의 최고 명당이었습니다. 강 종사관은 정예 포교 30명을 선발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주변의 숲과 풀무덤 사이에 숨을 죽인 채 잠복시키고 범인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습니다. 달빛조차 차갑게 비추는 깊은 밤, 새벽 2시를 알리는 축시가 되자 산 밑에서부터 기묘한 그림자들이 소리 없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총 6명이었는데 얼굴에 검은 천을 두르고 손에는 곡괭이와 삽, 그리고 시신을 담을 커다란 자루를 들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무덤 앞에 도착하자마자 익숙한 솜씨로 봉분을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랍도록 빠르고 조직적인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들이 마침내 관뚜껑을 열고 안에 있던 시신을 꺼내 자루에 담으려는 순간 강 종사관의 호령이 떨어졌습니다. 포도청에서 나왔다. 범인들은 무기를 버리고 투항하라. 숲속에서 횃불이 일제히 켜지며 포교들이 무덤을 포위했습니다. 하지만 범인들은 순순히 잡힐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허리춤에서 날카로운 칼을 뽑아들고 포교들을 향해 격렬하게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과 한복판에서 횃불과 칼날이 부딪히는 잔혹한 핏빛 난투극이 벌어진 것입니다. 범인들의 우두머리는 무술 실력이 뛰어난 자였습니다. 그는 포교 2명의 팔을 베어넘기며 어둠 속으로 도망치려 했습니다. 강 종사관은 죽을 힘을 다해 그를 추격했고 벼랑 끝에서 치열한 육탄전 끝에 마침내 그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포도청 압송실로 잡혀온 범인들의 우두머리. 그의 정체는 한양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타락한 명문가 출신의 백수 권씨였습니다. 강 종사관은 매서운 고문을 가하며 배후를 추궁했습니다. 내 놈들이 훔친 시신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리고 이 해괴한 짓을 지시한 진짜 몸통이 누구냐? 권씨는 살이 찢겨나가는 고통 속에서도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배후의 권력이 너무도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압박에 결국 그는 조선 조정을 발칵 뒤집어 놓을 충격적인 자백을 뱉어냅니다. 내가 훔친 시신들은 모두 도성 안의 가장 높은 분들의 집으로 들어갔소. 그가 폭로한 배우들의 명단에는 현재 조정에서 서인과 남인의 영수를 맡고 있는 핵심 정승들과 판서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공맹의 도리를 외치며 도덕적인 척 백성들을 가르쳤지만 뒤에서는 가문의 영광을 유지하고 자신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 다른 가문의 조상 무덤을 파헤치는 만행을 사주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정승들은 정적의 가문을 몰락시키기 위해 정적 조상의 시신을 훔쳐다가 사방이 막힌 흉지에 거꾸로 묻어버리는 기괴한 풍수 저주까지 감행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낮에는 청렴결백을 주장하던 고위 공직자들과 대기업 회장들이 밤에는 정적을 파멸시키고 자식들의 사업 성공을 위해 무속인과 결탁하여 타인의 조상 유고를 도구라고 훼손하는 정재계 카르텔의 엽기적 무속 스캔들이 터진 격이었습니다. 도덕과 법치주의의 근간이 송두리째 뿌리 뽑힌 순간이었습니다. 수사 결과가 너무도 파괴적이라 강 종사관은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명단을 그대로 임금에게 보고했다가는 조정 전체가 피바람이 부는 환국에 휩싸일 게 뻔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의 사법 시스템은 만인에게 평등하지 않았습니다. 강 종사관이 작성한 배후 명단은 결국 임금의 침소 깊은 곳으로 비밀리에 전달되었습니다. 실록과 야사의 행간을 보면 당시 임금 역시 이 명단을 보고 깊은 고뇌에 빠졌다고 합니다. 사건에 연루된 자들을 모두 처벌했다가는 당장 조정을 이끌어갈 대신들이 남아나지 않을 판이었습니다. 결국 권력은 가장 잔인하고 비겁한 방식으로 이 미스테리한 사건을 덮기로 결심합니다. 무덤을 직접 파헤친 행동대장 권씨와 도굴꾼들은 대역죄인으로 몰려 한양 저작거리에서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들의 목은 높이 매달려 백성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로 쓰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돈을 주고 시신 강탈을 사주했던 조정의 진짜 몸통 정승대감들은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대신 임금은 그들을 조용히 불러 사직을 권고하거나 지방의 한직으로 좌천시키는 선에서 사건을 황급히 마무리 지었습니다. 훔쳐갔던 조상들의 시신 중 일부는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채 가문으로 돌아왔고 끝내 찾지 못한 시신들은 어느 어두운 산기슭에 익명의 백골로 묻혀버렸습니다. 조정은 이 수치스러운 사건이 백성들에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포도청의 수사일지를 불태우고 관련 기록을 철저히 금기시했습니다. 그리하여 조선을 공포로 몰아넣었던 신체 강탈 사건은 공식 역사서인 실록에는 단 몇 줄의 기이한 도굴 사건으로 축소되었고 진짜 추악한 진실은 오직 선비들의 비밀스러운 야사집인 동야휘집의 어두운 기록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낮에는 성리학의 도덕과 명예를 목숨처럼 외치던 조선의 지배층들. 하지만 밤이 되면 자신들의 탐욕과 안위를 위해 타인의 조상 무덤까지 파헤쳤던 그들의 이중성은 인간의 욕망이 얼마나 잔혹해질 수 있는지 보여줍니다. 조선의 야사 속에 묻힌 이 기괴한 미스테리는 어쩌면 시대를 불문하고 권력과 돈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금기조차 깨부수는 인간의 추악한 본성을 경고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준비한 조선 최대의 신체 강탈 미스테리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방구석 역사썰은 다음 시간에 더 매콤하고 쫄깃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